예,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제가 드렸던 자료에 두 번째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의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제도 변화가 어떻게 그 태양광 사업에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미 앞에서 이제 정책 환경이라든지 그 아리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 시간적인 제한도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서는 아마 그 실제 리파워링에 대한 그 유형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왜 그 시장은 자산 가치 회복,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파워링인데, 그러한 리파워링에 이제 돈을 지불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발전 사업자의 이제 의사 결정이라든지 그 이후로는 그 O&M 데이터가 어떻게 그 현장을 진단하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이제 이러한 그 리파워링 수요와 연결되느냐라는 내용이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이제 아리백 확대는 기존 발전소의 성능 신뢰도에 어떤 요구를 만드는가? 두 번째는 AI 반도체 전력 수요 증가는 왜 기존 발전소 성능 개선 수요를 키우는가? 그리고 질문 세 번째는 그 분산 에너지 지역 정책은 어떤 현장형 컨설팅 업무를 발생시키는가? 네 번째는 정책 제도 언어를 고객 제안서에서 현장 언어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 아리백은 그 발전소의 수명을 15년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설치된 거는 그 아리백 이행 대상의 물건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15년보다 오래된 물건은 그게 아무리 그 지금 그 전력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리백 이행 대상 물량으로는 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리백의 신규성이라고 하나, 예, 그게 이제 발전소의 그 제한 요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오래된 발전소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하면 나중에 저 뒤에 보시면은 실제 그 실례가 있는데요. 이 강의 내용을 갖다가 그 AI의 인풋 데이터로 파일을 올려주고 뒤에 그 몇 가지 이제 실행 예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예, 요 실습 예시 이런 거를 한번 집어넣어서 실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소비자한테 이러한 그 정책이라든지 그 실제 그 정부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이러한 정책 현장 수요를 연결을 한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면은 그 의사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긍정적인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백이라든지 뭐 지금은 11차 정기본 이러한 정기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이제 사업자를 설득하는 논리로 좀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업무 계획 목록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것 같이 성능 진단이라든지 안전 점검 그리고 사업 제안서 같은 것을 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실제 그 데이터가 그 고객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현장 진단이라든지 그 기상 보정 성능비 이게 이제 PR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을 좀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한번 그 실습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뭐 에너지 전환의 이제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요. 아마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 전기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AI라든지 그 전기 자동차에 의한 그 구조적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탄소 전원, 뭐 무탄소 전원이 그 기존 그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추월하는 등 이제 재생에너지가 무탄소 전원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무탄소 전원에 원자력을 포함을 하는데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원자력은 무탄소 전원보다는 그냥 원자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무탄소 전원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신규 설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좀 운영 및 성능을 좀 고도해서 운영 유지 보수 측면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약 그 2015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발전소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 13,000개 이상, 14,000개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O&M 유지 보수라든지 이제 리파워링을 통해서 이제 그 신규로 발전소를 짓는 것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재생에너지 플랫폼 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그 태양광이 뭐 2010년부터 뭐 2026년까지 그 저기 누적으로 설치된 양을 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든 간에 받은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누적으로 그 31기가, 31.6기가가 이제 설치가 된 거고, 앞서 이제 2015년으로 보더라도 2015년 전에가 뭐 13,000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운영 연수가 증가하면은 이제 고장이 아무래도 발생이 되고 이제 발전소에 손실이 돼서 이제 자원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든 전면적인 리파워를 하든 이런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러 관점으로 좀 비교 평가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무탄소 전원 믹스 내에 뭐 태양광 자산의 위상으로 봤는데요. 이게 국가별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는 현재 추세는 뭐 우리나라도 2050년에 그 NDC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지만 세상의 흐름은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게 이행하라는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NDC 이행은 대부분 사실 재생에너지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얘기하는 게 국토가 좁지 않냐라는 얘기여서
실제 이행 방법이 좀 어렵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입지가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전력 개통에 대한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신규 투자도 그래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로 사실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뭐 기존 자산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소위 말하는 리파워링의 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있는 개발 행위의 허가를 포함한 인프라를 이제 100% 활용하고, 이제 동일 면적 내의 발전량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배 이상 용량도 사실 키울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배 이상 되면은 인허가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민 소용성이라든지 그 신규 인허가 관련된 좀 리스크가 신규 개발보다는 적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좀 정리한 것 같이 이렇게 리파워링 하면 발전량도 올라가고 그 발전소의 가동률이 향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신품의 설비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면서 이제 보험 리스크도 좀 저감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장기 운영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 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용인이나 뭐 이천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런 게 그 전력 수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매년 5년마다 이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전력에 대한 수요 및 그 대응 방안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차 전력 기본 계획은 2가지 트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첨단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와 같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스탠다드 및 수출 규제에 부합하는 무탄소 전원, 카본 프리 에너지를 일렉시티를 좀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이거는 25년에 이제 발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2030년에 아마 그 다음 계획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무탄소 전원을 21.6%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공급하겠다고 하는 설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계획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력 수요는 이제 폭증을 하는데 신규 인프라 확충은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 현재 자산의 그 출력을 향상시키는 리파워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뭐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교험 계획, 그리고 REV 동향이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자본 투여가 아니라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거리로 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결국은 이러한 그 시장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면 이 뭐 정부의 그 정책적인 요구하고 그리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리백은 요 기업이 이제 그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고요. 여기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게 뭐 EV100이 있습니다. 차량을 그 저기 화석 연료를 쓰는 차량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겠다는 게 EV100이고, 그거는 이 아리백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은 캠페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K 아리백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그 참여에 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제가 몇 개 좀 넘어갔는데요. 요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발전소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아마 4가지 항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그 발전소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그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이 떨어지는 거는 인버터나 이제 스트링 접속함 이런 결함으로서 발생이 되는데, 요 발전소를 신규로 한다고 하면 요 다운타임 최소화도 항상 언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수기 관리를 벗어나서 요새는 이런 그 전주기 이력을 이제 자동적으로 보통 이 핸드폰에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듈의 열화라든지 또는 저기 그 접시 관련된 그 설계를 잘못하면 그 발전량이 그 원하는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를 그 개선을 해서 그 전력량을 좀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러한 그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는 리파워링의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리백 기업에 이제 수요하고 노후 발전소의 그 니즈 공급이 만나면 새로운 그 리파워링의 실체가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당연히 그 리파워링을 하면 그 뭐 신규로 이제 발전량이 보급이 되고 설비 다운타임 돌발 사고에 의한 그 설비 정지가 없어져서 그 자산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신뢰성이 제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전량 뭐 예측 실패로 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리스크를 좀 차단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이제 발전량 신뢰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한 뭐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태양광 모듈은 발전소는 그 사용한 모듈의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연간 옛날 모듈은 한 마이너스 0.4% 정도씩 출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0.4%보다는 덜 떨어지는 좀 보수적인 수치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찌 뭐 모듈이나 아니면 인버터에 오류를 해서
급격히 한번 떨어졌다가 수리를 한다고 정상화되고, 이런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감소가 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리파워링을 하면 이 발전량이라든지 그에 따른 수익이 안정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큰 문제는 뭐 사실 이런 그 설계상의 문제 또는 설치상의 모듈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미세한 그 크랙이 발생이 되고 수가 있고요. 그걸 마이크로 크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열화상 카메라나 EL 전기를 통한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보면 그 현상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재상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모듈을 교체하거나 인버터를 교체한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그 부품이 오래되면 부품이 단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알아도 이거를 교체를 못하고 그 발전소를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문제를 좀 일시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은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가 몇 페이지지? 네, 27페이지인데 제가 페이지 번호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네. 그래서 예,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그리고 전력계통 한계 요 항목이 항상 그 신규 부지를 그 확보할 때 좀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존에 발전소가 있다고 하면 이미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이제 해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 기존의 이제 발전소가 경제성이 하락이 돼서 이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신규 발전소로 이제 그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기존 발전소가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러한 입지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발전소의 전략적인 가치를 조금 좀 평가지표, 뭐 인허가 속도, 전력 개통, 초기 비용, 그리고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예, 뭐 신규 개발은 이제 좀 시간이 소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민원에 대한 이제 발생 리스크가 있다고 보지만, 이미 있던 설비는 약식의 행정 그리고 이미 확보된 이제 부지로 이제 그 주민 수용성 문제를 좀 우회할 수가 있고요. 일부는 그 아까 이제 공사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토지 그 조성 비용 같은 게 좀 빠지고, 뭐 일부는 이제 가대를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거는 좀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기존의 그 전력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나타냈듯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효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기존 발전소가 선점한 송배전 선로와 이제 인허가 자산이 신규 프로젝트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고요. 예, 30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 그 출력 제어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리파워링이 단순한 이제 설비 용량, 왜냐면 기존의 모듈, 저번에 모듈 보셨지만 조그만 모듈에서 250W짜리하고 이제 큰 모듈로 해가지고 630으로 한다면 같은 부지에 러프하게 보더라도 뭐 한 1.8배에서 한 2.2배 정도로 증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순한 그 설비 용량 증설보다는 좀 더 향후 운영을 좀 최적화한 그러한 면으로 해서 그런 면으로 해서 이 실제적인 뭐 옵티멀한 투자비 그리고 유지 운영 보수가 좀 최적화된 그런 내용으로 좀 설계를 하고 발전소를 건설을 좀 추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내용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운영 전략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형은 뭐 수직형을 말하는 건가요? 네? 수직형. 수직형. 동서형 태양광 시스템 도입 방식. 통상 그 태양광 발전소는 저기 남향이잖아요. 이제 동서향으로 하면은 그 발전량이 쌍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동서양 발전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동쪽에서 그 햇빛을 많이 받고 그 요새는 이제 양면 발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서쪽에서 해를 받아서 발전을 하는 거고요. 보통 남향으로 설치를 하면은 유란 곡선이 되죠. 그래서 12시에 피크를 12시나 뭐 2시에 피크를 갖는 게 그 남향. 동서향으로 하면은 이게 10시 여기 한 뭐 3시 그렇게 피크를 갖는. 그래서 동서형의 경우에는 이제 수직형을 아니요. 설치가 수직형뿐만 아니라 수직형으로도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수직형으로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앞서 그 슬라이드에 어디죠? 네, 요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향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발전량보다는 동서향으로 하면은 한 60%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예, 발전량이 줄어드는 게 큰 단점이지만 이게 전력을 커테일먼트 없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품질 모니터링은 요새는 이 인버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PCS,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과 달리 항상 태양광 모듈이 최대 전력점에서 전류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MPPT라고 하는 거는 Maximum Power Point Tracking이라는 말의 약어인데, 태양광 발전이 그 일사량에서 100이라는 발전량을 낸다고 하면 그 발전량을 좀 추정해서 발전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 같은 데는 요 사이버 보안 이게 되게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의 이 태양광 PCS는 예, 대부분 그 중국에 의해 과점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일부 소형이나 또는 대기업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국내 소기업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낮고요. 국내 대기업 제품들은 사실 그 중국산 제품을 가져다가 예,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하는 그 중국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들은 그 통상적으로는 그 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해외에 두기 때문에, 뭐 달리 얘기하면 중국 법률에 의하면 중국 본토가 되겠죠. 거기에 그 전력에 대한 그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보안 쪽에서 보시는 분들의 저기 큰 의심은, 이게 이제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넘기는 게 뿐만 아니라 그 PCS를 모니터링 또는 컨트롤 가능하지 않냐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제 중국에서 이 PC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력망 개통을 개통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좀 의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PCS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IV 발전량, 이러한 상태를 또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이제 보내주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이버 보안 때문에 요 데이터 유출을 갖다가 해외로 넘기는 걸 막는 보안 장치, 보안 칩 같은 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좀 삽입하게 하는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의 이제 그 실시간 발전 수위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할 때는 이제 발전량이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연간 뭐 한 0.1, 0.2% 정도씩 떨어지는데, 이제 구조적인 손실을 한다고 하면은 발전량 보증하는 뭐 0.4% 이상의 큰 발전량 저하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량이 크게 떨어지면 이제 모듈 제조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량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점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발전량에 대한 점검을 해주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해결책을 기본적으로 모듈 공급사가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예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모듈이 문제가 될지, 아니면은 뭐 인버터에서 선정이 잘못돼서 할지, 거기에 그 접지든 아니면 시스템 설계, 태양광 발전소 설계상에서의 이제 문제가 됐는지, 그러한 것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그 발전소 오류가 되면, 이러한 그 발전소 페일러로 그 고장 그 기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아니면 컨설팅 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됐듯이 그 영구적인 그 가용성 침범의 시그널, 이제 절연이라든지 저하되든지, 여기에서 표시됐던 것 같이 전력이 이렇게 트랩돼서 발전이 안 되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것은 이제 리파링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파링과 진행의 OEM은 이제 개별 사업자의 그 수익 보전을 넘어서 이제 국가 전력망의 안정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저희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 디스트리뷰트 에너지가 되겠는데, 과거에는 해안가에 이제 석탄 발전소들이 위치가 돼서 이 도시까지 그 장거리 송력망으로 해서 전력을 송급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이러한 그 분산형 그 발전 시스템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태양광도 포함이 되겠지만 열병합 발전소를 비롯해서 뭐 폐기물 때우는 지역 난방공사 뭐 그런 것도 이 그 수요지 인근에 이제 중소 규모 발전소가 되겠고요. 그런 게 이제 전력망으로 연결됐을 때 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이게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가 조금 확장이 되면은 이제 어떤 산단 내에 그 하나의 그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런 걸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직접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 그 통계 중에 하나가 그 지역별 그 에너지 생산량, 지역별 에너지 자립률 그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도심에 위치한 그 지자체, 뭐 서울이라든지 뭐 대전 그러한 그 지역은 발전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량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률이 상당히 낮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분산 에너지 그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뭐 2024년 6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게 그 세 가지 항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단위의 그 전력 생산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산 전원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이 그 VPP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이제 Vertical Power Plant 가상 발전소거든요. 왜냐면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하나의 가상 발전소로 엮어서 전력 거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PA라는 제도가 이런 그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좀 음화돼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번 그 서울시에 에너지 자문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에너지 자립률을 버추얼하게는 한 30년에 35%까지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 태양광 설비가 이제 그 전기 생산에서 좀 더 올라가서
지역의 그 전력망과 개통이 연계되는 이제 스마트 분산 전원으로 이제 격산됐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번 정권은 지산지소라는 것을 좀 많이 얘기하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그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는 이제 그 기존의 그 임야 농지 중심의 그 태양광 설치로 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규제 및 그 개통 한계로 좀 정체됐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분야도 계속 그 설치가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신규 발전소를 포함해서 한 연간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그 태양광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한 4기가 공급했나요? 아마 그 정도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건물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제 위에는 그 태양광 발전하고 밑에서 그 농지를 활용해서 작물을 지배하는 그 영농용 태양광,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의 그 지붕,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산업단지 태양광, 이런 그 여러 그 수요처 아니 응용을 다변하는 그러한 용도로 좀 그 태양광 사업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수 중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192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한 105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산업단지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 경기도가 산업도 가장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제 전력 사용량도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해서, 서울보다도, 서울은 1000만의 인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약 3배 이상 많은 산업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산업용 전기료 수요가 많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기 아리백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2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고 하고, 이제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러한 그 신사업을 좀 창출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전임 그 도지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리파워링의 그 업무 기회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산업단지로 보면 사실 아마 위성 사진을 보면 태양광 설치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좀 주요한 이행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이 산업단지는 인허가도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 초기 투자비는 들어가지만 그 산업용 전기 요금을 좀 상쇄시키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이제 지붕이나든지 아니면 이제 주차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산업단지에서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보면 이제 뭐 4개의 장소나 4개의 요인으로 이제 리파워링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나 이제 적석판이 노후되면 이게 그 과열이 되겠죠. 이게 뭐 한 95도씨 이상 올라가면 이제 그 안에 사용하는 이제 케이블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그 아크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이제 화재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지붕에 설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지붕에서 이제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위에 뭐 철판이든 아니면은 그 지붕을 좀 그 개선을 해서 이 그 빗물이 새지 않는 지붕으로 새로 개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설치를 할 때 뭐 그 건물의 도면을 가지고 하중 계산을 이제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제 태양광 모듈과 이제 지지대 뭐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스퀘어 미터당 한 20kg 정도의 하중을 새로 부과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조물 밑에 그 기존 건물이 이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그 눈이 적설이 되거나 바람이 부는 그 적설 하중이나 이제 풍하중 그러한 영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량이 저하되면 이제 마이크로 크랙이나 아니면 그 핫스팟에 의해서 이제 발전량이 쭉 떨어지면 산업단지에서도 이제 리파워링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디붕 태양광의 이제 고장은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서 밑에 이제 공장의 조업 중단 그리고 화재 참사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그 특히 안전 화재와 연관된 상황은 즉각적인 그 리파워링이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자립도시, 아까 에너지 자립률 뭐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에너지 자립 도시 건설이 좀 그 정책자들의 좀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면 이 뭐 이러한 그 이제 사업을 전개할 때 이제 성능 진단이나 안전 점검, 이제 데이터 정리, 그리고 뭐 그 적용성 평가, 대안 방성, 그 경제성 검토, 이해 관계자 조정, 그리고 프로포절, 그리고 정책 근거, 그 포트폴리오화 이러한 업무를 좀 그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요 사업 강의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60페이지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43페이지까지 와가지고 조금 더 빨리 좀 핵심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뭐 성능 진단인데 그 뭐 하여튼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격 출력량으로 이제 180kWh의 그 전기 생산이 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 계통에 넘겨주는 게 110kWh라고 하면 요 예상 출력이 61% 정도입니다. 67%, 61%면 저번에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은 출력 보증할 때 20년에 옛날 모듈도 그 100에서 80%의 보증을 20년 동안 보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예상보다는 이 보증보다는 낮은 그 출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소는 그 계획 대비 발전을 좀 못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뭐 열 손실이라든지 결함, 오염 이런 문제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발전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전소에 이제 그 접속 할배라든지 케이블이 이제 과일이 된다든지 아마 이거는 케이블 체결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이제 케이블의 이제 피복의 손상에 대해서 누전이 발생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당장 그러한 위험 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재나 감전 그리고 그 물건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보험상의 이슈가 발생이 되면 부분 교체든 아니면 전면 교체든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화재를 좀 보면 이게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실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제 셀이나 모듈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그 모듈에서 나온 그 전기를 모아주는 그 접속함에서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요 접속함은 최근 모듈에서 그 인버터에서는 인버터에 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 하여튼간에 접속함에서 대부분 아크가 발생되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 핵심 사항을 좀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운영 정보를 좀 자산화하고 이때는 뭐 그 AI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좀 데이터를 좀 표준화하고 그 법령 데이터를 좀 실시간으로 검색 수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파워링을 할 때 뭐 의사 결정을 하겠죠. 이제 기존 설비를 유지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큰 질문을 한번 이제 자체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한다고 하면 그 고장난 원인을 갖다가 그 휴즈라든지 다이오드 결함 같은 경우는 단단히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품 교체만으로 해서 발전량이 엄복이 된다고 하면은 존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운영 연수가 이제 15년 도과했다는 거, 왜 15년에 대한 거는 아까 아리백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기상 보정을 했어더라도 이 그 발전량이 원래 예상했던 발전보다 50% 미만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전체적인 그 발전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 기자재
이제 인버터나 모듈 제조사가 폐업을 해서 부품 수급이 마비가 됐다고 하면 이 리파워링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리스크 정리하고 이제 대안을 설계한 후에 공고안을 작성하면 되겠죠. 대안을 할 때 사실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이제 자산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좀 작성하는 게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운영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최소화되겠지만 고장이나 성능 저하는 아마 지속이 될 것이고 부분 교체를 하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이제 근본 원인은 아마 그 미해결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그 어떤 방법을 써서 사고 리스크를 저감을 해야 되겠고, 이때는 그 경제성은 크게 중요시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리파워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량이나 그 발전소의 신뢰성을 개선을 하지만 이 시설 투자라든지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투자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경제성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이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다운타임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경제적으로는 그 투자비 회수를 몇 년에 할 수 있는지, 발전량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오펙스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것에 더불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MP 또는 REC 또는 PPA 그 계약 단가 이런 거에 민감도를 분석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대규모 공공사업인 경우는 이제 BC 레이셔, 그러니까 베네핏 나누기 코스트 한 BC 레이셔가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인데, 이게 이제 보통 2일 이상이 되면은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한번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들은 이제 발전 사업자하고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이제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주단, 그리고 대관 업체 사이에서의 전체적인 그 이해를 좀 조정하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 RFP나 이제 비육 그 물량에 대한 얘기는 그 추후 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하시면서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이런 그 정책 근거를 좀 제시를 하면서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00시간이라는 게 이게 대학교에서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강의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진단 체크리스트라든지 경제성 비교 시트, 이제 리파워링 제안서 등을 통해서 실제 이러한 현장형 업무 역량을 갖다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문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갖는 그 포트폴리오가 그 전문가로서 완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이나 아니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 실제 그 정책이나 그 수요 현장 수요가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지 실습 예시를 몇 개 올려놨는데요. 한번 아까 AI 말씀드렸듯이 뭐 사용하시는 AI에 이 파일을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으면 이렇게 이거 집어넣어 주고요. 요 작성 문제 예시로 해가지고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그 정책이 실제 수요하고 연결이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쭈루룩 한번 답변이 나올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역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이것도 뭐 그 한 예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 경기도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것으로 한번 대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분산 에너지 말씀했던 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관리 규제에서 이게 이건 한번 보시면 이제 접속한 가열이라든지 이제 그 케이블 피복 현상인 그 경제성 검토 이전에 안전 우선 순위로 분류하고 즉시 조치와 이제 전문 진단 필요성을 별도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작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실습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선택한 정책이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고객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짚었는지, 그리고 이제 해결책이 좀 적당한지,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정책이라는 게 사실 규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를 넘어서 새로운 그 수요 또는 사업 기회를 그 창출하는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규제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회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 시장의 이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을 뭐 저희가 그 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 사업기가 있는지, 그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로 아니면 글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